뭘 하려면 기무라보다 먼저 해야만 된다. 어리석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먼 데로 갈는지도 몰라. 암만 말고 이걸 갖고 가세요. 샹하이 돌아가 다시 떠돌아자. 안따와 다래. 청춘 극장 2권. 우주의 정막 속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유전 속에서 웃고 울고 노래하고 울부짖고 인위적인 온갖 현상을 그칠 줄 모르는 무한대의 변모를 일으키고 있건만, 그렇듯 이 혼돈한 지구 위의 묻 현상이 격동하는 유전과 거대한 변모를 계속하고 있건만, 오로지 우주 그 자체의 운행만은 정밀한 톱니바퀴와도 같이 1분 1초의 어긋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바가 없다. 우주 전 실제의 이러한 소장과 명멸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인간 배경민은 깊고 깊은 우주적인 정막을 숨가쁘게 느끼며 거대한 공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제성을 망각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폭탄, 비오듯이 쏟아지는 탄환, 지구의 표면을 변모시키는 오늘의 이 인위적인 처참한 전쟁이 지금 한창 지구상에 벌어져 있건만, 영민은 그러한 모든 어지러움, 그러한 온갖 실제를 망각하고 다만 하나 우주적인 거대한 쓸쓸함과 우뚝 마주서 있었다. 지구 위의 온갖 실제를 망각할 때 좋건 싫건 영민은 우주 그 자체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체의 존재 이유, 자전을 계속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며 또 그 지구의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존재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이냐? 없다. 하등의 이유도 거기에는 있을 수 없다. 우주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커다란 우주적인 쓸쓸함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허탈된 자기 자신을 영민은 간신히 의식할 따름이다. 일망무제의 드넓은 평원을 지금 50명의 학도병을 실은 운명의 철마가 눈보라 날리는 삭풍 속에서 마치 일렬의 개미떼처럼 아물거리며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서 내리는지를 그들은 알 바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봉천을 거쳐서 천진 쪽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다음 역이 저 유명한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해관이라는 것으로서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민은 차창에 몸을 기대고 가도 그칠 줄을 모르는 황막한 흰 눈 벌판에 희미한 먼 수평선을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먹어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공허, 허무, 정막과 대면하여 있는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어 있는 흰 눈 속에 가다 하나씩 선로지기의 같은 조그만 집이 연선에 개딱지처럼 붙어있곤 하였다. 그 개딱지 집 앞에는 털옷과 털모자를 쓴 선로지기가 부처님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차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광대무변한 눈벌판 가운데서도 삶의 애착을 끊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선로지기의 모양을 볼 때마다 영민은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현실의 세계 속으로 다시금 한 발 한 발 끌려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 운명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망을 해야만 하지 않느냐. 서울을 떠날 때의 그 폭풍적 흥분이 다시금 영민의 침체한 정신력을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유경이. 어린애를 꽉 부여안고 사람의 물결 속을 미친 듯이 헤매이던 유경의 모습이 또다시 영민의 전신을 불사르기 시작하였다.
운옥이를 만나야만 한다. 영민의 자태를 지척지간에 보면서도 감히 영민의 눈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돌기둥 뒤에서 손수건을 찢어지도록 흔들어대던 운옥이의 너무나 어질고도 서글픈 행동이 영민의 가슴을 다시금 쑤시기 시작하였다. 서울을 떠난 직후부터 영민은 탈주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영민의 몸뚱이를 등 뒤에서 꽉 붙잡았던 낙가노라는 지휘관의 무서운 눈초리가 항상 영민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는 허용되는 사소한 자율망정 영민에게는 통 허용되지 않았다. 가령 예를 들면 기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다른 학생에게는 폼을 산책하는 자유가 있었지만 영민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너는 위험인물이다. 서울을 떠날 때 영민을 들창에서 끌어내린 낙간호 지휘관은 흥분한 영민의 따귀를 보기 좋게 갈기면서 그런 말을 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변소 출입 이외에는 일체의 자유 행동을 금지한다.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습니다. 영민의 유도 2단의 실력은 1대1이라면 낙간호 하나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당에 선 영민의 신세로서 어찌 1대1의 승부를 다툴 수 있으랴. 이리하여 차중에 있어서의 온갖 자유가 무참히도 박탈된 영민으로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탈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로 변하고 말았다. 편지 한 장을 내는 것까지도 영민은 일일이 지휘관의 승낙을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영민에게 허용된 단 하나의 방법은 쏜살같이 내달리는 들창으로 넘어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었다. 설사 생명을 거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눈보라치는 이 무연한 벌판에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밤은 10시부터 취침 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취침 시간에는 1시간 교대로 두 사람 불침번이 총을 메고 착간 앞문과 뒷문 밖에 하나씩 섰다. 만일 영민에게도 이 불침번이 허용되었더라면 그는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탈주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인물의 레테를 붙이운 영민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가 않았다. 영민은 심중 무척 초조하였다.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탈출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것만 같았다. 영민은 얼굴을 들어 침울에 잠겨있는 동료들을 한번 쭉 돌아보았다. 그들 가운데도 영민과 같은 생각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학생이 꼭 있을 것만 같았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좀처럼 골라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기차는 산해관에 도착하였다. 세홍의 화복론. 기차는 산해관을 넘으면서 또다시 끝없는 평야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백설을 머리에 인 장성이 오른편 쪽으로 무한한 길이를 가지고 꾸불꾸불 뻗쳐 있었다. 그렇다. 세홍의 말이다. 영민의 노력을 가지고도 도저히 탈출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산해관에서도 다른 학생들은 포음을 산책하는 자유를 가졌건만 멀리 감실감실 사라지는 만리장성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영민은 세홍의 화복론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별들이가 없었다.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의 일이다. 근방 산세에서 말 한 피를 기르던 늙은이 한 사람이 어떤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기네 귀중한 재산인 말이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늙은이는 그 사실을 무척 슬퍼하고 있던 즈음에 며칠 후 그 말이 다른 말 수십 피를 거느리고 호련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이는 그 사실을 이번에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낙상을 하여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늙은이는 말할 수 없이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노라고 근방 일대에서 인부를 징용하였을 때 늙은이의 아들은 다리 하나가 병신이기 때문에 징용을 면한 것이다. 인간 만사가 세옹의 말이다.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이냐. 오늘의 이 부자유가 후일에 무슨 복을 가져올는지 누가 알아. 오 선생의 말투로 운명은 제천이니 떠들었댔자 별 수 없다. 인생을 노력하는 배경민도 인제는 운을 바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영민은 그 순간 후딱 북경에 있는 대통령을 생각하였다. 하하하하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어대던 대통령의 삼박자의 호걸풍인 웃음소리가 영민의 우정을 다사롭게 불살라주는 것이었다. 영민은 불이 나게 서간지를 꺼내들었다. 잘못하면 황천객이 될지도 모를 몸이다. 한 장 쓰자. 그러나 캬바레 용궁에는 일본의 밀정 방월령이 있다. 아니 야마모토 선생과 결혼을 하였던 나미에가 있다. 이 편지가 잘못하여 나미에의 눈에 띄인다면 장일수의 신변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제천이다. 오 선생의 그 굴다란 인생관을 한번 본받아보자. 운이라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던 영민이가 차츰차츰 운명론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전지로 출정하는 모든 병정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민도 인간의 노력을 경시하는 대담성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국어로 쓸까? 일본말로 쓸까?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 편지가 장일수보다 먼저 나미에의 눈에 띄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그는 영어로 썼다. 미국인 친구가 하는 편지처럼 보이기 위하여서다. 나미에는 장욱을 열렬한 중화민국의 우국 청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어나 일본말로 쓰면 장일수의 국적이 탄로날 거를 두려워한 까닭이다. 나의 친애하는 우방의 동무 미스터 짱. 내가 귀국의 체제시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어 감사의 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오. 나는 이번 영예의 소집을 받아 중지로 출정하는 몸이 되었소. 천진을 통과하게 됨에 미스터 짱의 다사로운 우정을 잊지 못하여 두어작 간단한 글롤로 지나간 우정을 새롭히고자 하는 바이오. 우리들의 사랑하는 동무 미스터 콘사이스는 마침내 자기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가 물을 끼얹은 미스 춘심과 단칸방에서 행복한 남비밥을 끓이고 있어. 그는 나를 정거장에서 전송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면 군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였소.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을 경도시킬 대걸작을 집필 중이니 그때를 손꼽아 기다려달라고요. 나는 지금 천진으로 향하는 몸이나 머지않아 진포선의 손이 될는지 모를 정처 없는 몸이요. 최후로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충고는 다름 아니라 군이 가장 가까이 하는 미모의 여성에 주의를 하시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는 모국의 스파이라고 하오. 잘못하면 전지에서 죽을지도 모를 이 몸, 죽기 전에 군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나 군대 생활이라 뜻대로 되지 않음을 서글퍼하오. 원래 군대 생활은 나의 생리에는 맞지 않으나 국가의 절실한 요청이니 어쩌는 도리가 없소. 그러면 꼭 한번 만날 기회를 미스터 짱이 손수 만드시기 바라오며 오늘은 이만하겠소. 꼬마 백. 영민은 편지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나면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고국 땅을 떠난 후 비로소 짓는 미소였다. 다른 데는 별로 의심이 갈 대목이 없었으나 군이 가장 가까이 하는 미모의 여성에 주의를 하시오. 그는 모국의 스파이라고 하오. 만일 나미애가 먼저 이 편지를 보게 되는 날에는 이 대목이 꺼림직하였다. 그러나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운명은 하늘에 있다지 않느냐. 영민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겉봉에다 북경 정양문 외대가 가발의 용궁 장욱이라고
영어로 썼다. 그러나 영민 자신은 편지를 붙이려고 보험에 나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영민은 생각다 못하여 바로 자기 옆에 앉은 군이모도라는 장시명을 가슴에 붙인 학생의 무릎을 손으로 쿡 찔렀다. 네. 군이모도는 얼굴을 들었다. 미안하지만 요다음 천진역에서 이 편지 좀 살그머니 붙여주시오. 괜찮을까요? 군이모도는 힐끗 낙간호 지휘관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위험인물이라고 지명을 받은 사람의 편지를 지휘관의 승낙 없이 붙였다가 혹시 화를 입지 않을까를 무척 염려하는 기색이었다. 영민은 일종의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누가 봅니까? 그래도 받대자 별다른 편지가 아니니까요. 글쎄요. 군이모도는 종시 응하지를 않았다. 영민은 하는 수 없이 군이모도를 단념하고 바로 그 옆에 앉은 가네다라는 표를 붙인 학생을 쳐다보며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영민은 한번 거절을 당한 몸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랬더니 그 학생도 장욱이라고 영자로 쓰인 겉봉을 들여다보더니 역시 지휘관에게 승낙을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였다. 영민은 그 이상 더 강요하지를 않았다. 그 이상 더 다른 학생을 물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커다란 쓸쓸함 가운데서 영민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조금 아까까지 느끼던 우주적인 데서 오는 적막감이 아니고 좀 더 가까이 인간적인 데서 오는 쓸쓸함이다. 고슴도치. 서울을 떠날 때에 느끼던 그 커다란 친화력은 벌써 한낱 운무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다만 온몸에 바늘을 심어놓은 고슴도치뿐이 아닌가. 이리 주시오. 영민의 바로 등 뒤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던 기무라라는 학생이 영민의 어깨 위로 덥석 손을 내밀었다. 거무튀튀한 얼굴에 굴단한 로이드 안경을 쓴 눈이 이글이글한 학생이었다. 괜찮을까요? 이번엔 영민이 편해서 그런 말을 하였다. 어서 이리 주시오. 기무라는 영민의 주저하는 손에서 편지를 받아쥐자 쑥 자기 주머니에다 쓸어 넣었다. 고맙습니다. 뭘요? 기무라는 대수롭지 않은 대답을 한 후에 다시금 신문을 펴들었다. 탈주 음모자. 기무라의 호의가 영민의 허전하고 삭막하던 가슴속을 따사롭게 적시어 주었다. 고슴도치만은 아니었다. 기무라의 그 무뚝뚝하면서도 은근한 호의와 그 굴달한 신경이 어딘가 장일수를 연상시키는 데가 있는 것 같았다. 이리로 오시죠. 뒤통수에서 기무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 보니 기무라의 바로 앞자리가 비어 있었다. 영민은 자리를 옮겨 기무라와 마주 앉았다. 기무라는 들었던 신문을 말없이 영민의 무릎 위에 얹어준다. 필요 이상의 말을 기무라는 하지 않는다. 어떤 학생처럼 떠들어대지도 않고 어떤 학생처럼 침울한 얼굴도 짓지 않는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그러한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 마음에 창인 그의 두 눈동자만은 언제든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용이 견뎌배겼군요. 기무라는 영민의 가슴페기에 달린 창씨를 하지 않은 상명표를 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예. 그런 서투른 대답을 하면서 영민은 기무라의 상명표를 바라보았다. 황촌실성. 본명이 황칠성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리고는 또 둘이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마주 앉아 있었다. 기무라의 그 말없는 품이 그리고 그 이글이글한 눈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영민 자신과 똑같은 마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기무라도 탈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민은 육감으로써
그것을 거의 단정하다시피 하였다. 탈주를 하려면 기무라보다 먼저 해야만 된다. 아니, 적어도 기무라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영영 탈주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부대에서 탈주병이 생겼다면 수송 지휘관들의 감시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은 정한 이치였다. 그렇게 되면 탈주의 기회가 좀처럼 도래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영민은 기무라보다 먼저 탈주할 만큼 자유가 있는 몸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무라가 먼저 이를 해치울 것만 같았다. 이 자리에는 지휘관도 없고 한데 한 번 더 뛰어내려 보시죠. 경성역에선 장관이던데요. 나지막한 우리말로 기무라가 돌연 그런 말을 하였다. 그것은 결코 동정의 말도 아니고 장하다고 칭찬하는 말도 아니었다. 어딘가 일종의 조소를 띤 한마디였다. 그 순간 영민은 아차, 실수였구나 하는 후회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경성역에서 취한 자기의 행동을 적어도 일종의 비웃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위험한 인물에게 편지를 부탁한 것이 몹시 뉘우쳐지기 때문이다. 벌써 지휘관에게 매수되어 자기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있는 스파이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영민의 기우였다. 꾹 참으시오. 기회가 올 테니까. 이 무연한 눈부라치는 벌판에 뛰어내렸댔자 중국 게리라 부대의 총살을 당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게 고작이지요. 그러면서 기무라는 영민의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더듬어 잡고 힘차게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금 표정 없는 얼굴로 돌아가 신문을 묵묵히 펴들었다. 통지를 얻었다. 그 일념이 영민의 침체한 기력을 일시에 소생시켰다. 기무라의 그 무뚝뚝한 태도와 돌부처님처럼 표정 없는 얼굴, 그리고 굴다란 로이드 안경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눈동자가 영민에게는 무한히 믿음직하였다. 기무라는 자기처럼 단순한 탈주 욕망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침착하고 어디까지나 계획성을 가진 용의주도한 인물임을 깨닫고 영민은 자기의 무계획성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때까지 영민은 유경이와 운옥에 대한 애정의 극심한 타격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정막을 느낄 만큼 온갖 실제성을 승화시킨 철학적 세계에서만 헤매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 기무라의 그 계획성을 진 침착한 태도에 접하는 순간 영민은 비로소 그때까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도로 찾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주위의 환경은 절박해 있었다. 그렇다. 당분간 유경과 운옥을 생각하는 시간을 버리고 오로지 탈주만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니 영민은 어지간히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계획성에 있어서는 자기도 결코 기무라에게 지지 않을 만한 치밀한 머리를 갖고 있을 것 같았다. 중학 시절에 있어서 감상주의자 콘사이스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격려하고 영웅주의자 대통령의 탈선적 행동을 제지하여 학생 간에 벌어진 온갖 트러블을 적당히 조정하던 영민이었다. 그래서 이튿날 수송열차가 천진에 도착하였을 때 기무라가 영민의 편지를 띄우려고 포음으로 어정어정 내려가는 것을 잠깐! 하고 영민은 기무라를 불러 편지를 도로 달랬다. 왜요? 좀 사정이 있어서 그 편지는 그만두겠습니다. 영민은 편지를 도로 찾아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군이 가장 가까이 하는 미모의 여성의 주의를 하시오. 그는 모국의 스파이라고 하오. 이 대목이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운명은 제천이라고 오창윤 씨를 본받아 보려 하던 자기 자신의 과오를 영민은 깨달았던 것이다. 잘못하면 그것은 조국을 위하여 날뛰는 귀중한 친구의 일신을 망치는 결과를 맺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노력을 하자. 벌써부터 운을 바라는 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열차는 다시 천진을 떠나서 진포선을 남으로
달리고 있었다.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고 가도 가도 즈음이 없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넓이를 가진 광대한 평원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직접 눈앞에 볼 때 영민의 사색은 또다시 탈주의 계획에 분망하기보다도 자연과 싸우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한도를 측량하기 시작하였다. 제남에서도 학병들은 불이우지를 못하고 또다시 남쪽으로 끌려오가고 있었다. 이렇게 자꾸만 남으로 달린다는 것은 탄환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끌어내어 총알마기를 하려는 얄미운 그들의 계획임을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광막한 지역을 지배할 능력이 과연 일본에게 있을까요? 기무라와는 그동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영민은 낮은 목소리로 그런 말을 물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지역이 아니고 점과 선일 뿐이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연선뿐이죠. 연선에서 조선 리수로 40~50리만 떨어져도 거기는 벌써 게리라 부대의 세력범위랍니다. 철도 경비대가 매일처럼 몇 명씩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한 사정까지 기무라는 알고 있었다. 영민은 일종의 놀람을 가지고 물었다. 그러한 자세한 사정을 어떻게 다? 기무라는 빙글에 웃음을 지으며 떠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죠. 이쪽 사정을 모르고야 어떻게 도망을 하겠냐는 의미의 말이었다. 영민은 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탈주를 꿈꾸고 있던 자신이 맹랑하기도 하였다. 전진 써내려면 편지는 왜 그만뒀어요? 얼마 후 기무라가 문득 그런 말을 물었다. 좀 위험해서요. 무슨 편지인데요? 북경에 있는 내 친구한테 하는 편지인데 나의 탈주를 외부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편지였죠. 그때 기무라의 눈이 번쩍 빛나며 야, 그런 친구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제라도 다시 편지를 내서 응원을 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편지가 본인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섭습니다. 더구나 나보다도 그 친구 자신의 입장이 위험해요. 열렬한 애국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연간 중국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러나 아까운걸요.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기무라는 무척 구미가 통하는 모양으로 달려붙는다. 그래서 영어로 써보았지만 역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좋은 끈이 있는 걸 놓치기는 아까운데요.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그런 무슨 암호 같은. 그 순간 영민은 저도 모르게 아, 그렇다 하고 외쳤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무척 좋은 수가 있어요. 그걸 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걸. 영민은 자기 목소리가 조금 높았던 것을 뉘우쳤으나 기차의 소란한 귀음은 영민의 그 흥분한 음성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슨 좋은 방도가 있어요? 기무라의 얼굴이 그 어떤 커다란 기대와 함께 긴장을 하였다. 있습니다. 아주 신통한 방도가 있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교묘한 통신 방법이 있지요. 그게 뭔데요? 가만 계세요. 영민의 흥분은 대단히 컸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 보이지 않기 위하여 보다 더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궁즉통야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민은 서간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보통 편지와는 달라서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다. 그동안 기무라는 지휘관들이 앉아있는 쪽을 한두 번 힐끗힐끗 돌아보고 나서 영민이가 서간지에서 펜을 떼기를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영민은 좀채로 서간지에서 펜을 떼지 못한다. 그 무엇을 골똘히 궁리하면서 한자 한자 편전지에다 열심히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영민이가 사뭇 회심의 웃음을 입가에 지으면서 머리를 들었을 때
그의 편전지 위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야릇한 숫자의 나열이 기입되어 있었다. 1. 1분의 2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5분의 6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8 더하기 1분의 8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14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6 곱하기 8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7분의 10 곱하기 4 더하기 3분의 9 곱하기 8 더하기 9분의 8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4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3은 추억의 교실. 그것이 뭡니까? 마치 수학생의 산술 문제 같은. 쉿. 영민은 김우라의 음성이 약간 높은 것을 손으로 제지하면서 음성이 너무 높아요. 만일 이것이 지휘관의 눈에 띄는 날이면 우리의 운명은 최후가 될 것이오. 그러나 작자가 보았댔자 이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네가 알 때까지 우리는 무서운 고문을 받을 것이니 말이오. 김우라의 얼굴이 무섭게 긴장을 하였다. 영민은 편전지를 신문지와 겹쳐 쥐고 옆에서 보면 마치 신문이나 읽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들창가에 바짝 다가앉아서 슬그머니 김우라에게 보였다. 모르겠지요? 영민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바로 심술구중 교사가 출제한 수학생의 산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산술 문제가 6개죠.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암호 기호예요. 에? 김우라는 혀를 찬다. 이러한 암호로 된 기호를 그처럼 단시간에 써보낼 수 있는 영민을 김우라는 적지 않은 경의의 념을 품고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암호문을 상대편이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김우라의 그 거무튀튀한 얼굴이 연방 놀래고 연방 감탄하기에 겨를이 없다. 그러나 상대편 이외의 사람은 절대로 모르겠죠. 그래요? 어째서요? 이런 종류의 암호가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암호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처음이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암호는 이미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암호가 발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의 일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요. 그러나 이 암호를 발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요? 이 암호는 내가 발명하였습니다. 에이? 김우라의 놀램은 이번에는 정말로 컸다. 형, 그것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까지 3사람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그 북경 친구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국내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내 친구지요. 그런 훌륭한 통신 방법이 있으면서 왜 그걸 미처 못 생각했단 말이오? 나도 그만 깜빡 잊어먹었지요. 벌써 7, 8년 전 중학 시절의 일이었으니까요. 참말로 사람의 일이란 모를 것이에요. 무엇이 어떤 때에 자기를 이롭게 하고 무엇이 어떤 때 자기를 해롭게 하는지 모를 일이지요. 그러면서 영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김우라에게 설명하였다. 영민이가 중학 3학년 때였다. 그즈음 대판 외국어 학교를 갓 나온 다츠노 구찌라는 스마트한 영어 교사가 있었다. 어딘가 아메리카 풍이 풍긴 그의 스마트한 자태며 영어 발음도 1인들의 그 고든 혀로 하는 잇도 잣도식이 아니고 중학생들의 귀에는 아주 양행이나 하고 온 것 같은 유창한 발음이기 때문에 학생 간에는 인기가 있었다. 그 다츠노 구찌 선생이 수업 시간을 절반쯤 잘라먹고는 곧잘 이야기를 하여주곤 한 것이 더 한층 인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란 대개가 태서 명작에 대한 내용 소개였고
그 중에서도 즐겨 이야기해 준 것은 탐정소설이었다. 그 중에는 햄릿이나 레미제라블 같은 이야기도 끼어 있었으나 그 태반은 코난 도일을 위시하여 알란 포어의 탐정소설이었다. 일본의 에드가와 람보라는 탐정소설의 이름이 에드가 알란 포어에서 땄다는 이야기를 하여 준 것도 그 선생이었다. 그런데 그 다츠노구치의 선생이 포어의 황금충이라는 암호를 테마로 한 소설을 이야기하여 준 적이 있었다. 이야긴즉 옛날 어떤 해적이 아메리카 서해안에 있는 어떤 섬에다 금은 보배를 감추어 놓고 그 감추어 둔 장소를 암호로 기록하여 두고 죽었다. 본편의 주인공이 와신상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그 암호를 풀어 수많은 금은 보배를 찾아낸다는, 다시 말하면 사건의 트러블이란 별반 없고 순전히 암호를 푸는 데 주력을 둔 소위 암호 소설의 한 대표적 작품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무척 흥미있게 듣고 있었으나 영민은 포오가 창작한 그 암호라는 것이 대단히 유치할 뿐만 아니라 원리 원칙이 없는 자변하고도 무질서한 것임을 내심 얕잡아보고 있었다. 뭐야? 그것이 세계 명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작품에 사용된 암호야? 그것은 암호가 아니고 일종의 약속이다. 시간이 끝난 후 영민은 대통령과 콘사이스를 상대로 그런 기염을 토했다. 보호의 암호는 훌륭한 암호라고 볼 수는 없다. 3은 G를 대표하고 5는 A를 대표하고 퀘스천 마크는 U를 대표하고 사각형은 또 무엇을 대표하고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약속이 아닌가. 여기에는 원칙이 없다. 오랜 시간을 허비하여 이것저것 맞추어 보느라면 누구나가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암호에는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하고 계통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민한 두뇌의 소유자라면 단시일에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학생 배경민은 아주 흥분하며 포오의 이 암호문에는 과학적인 근거, 현대의 온갖 과학에서 볼 수 있는 조직과 계통이 없다는 것을 통절히 공격하였다. 그때 콘사이스가 불쑥 나서며 그만둬, 이 남의 일은 다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지가 하면 되지 않는 거에 뽐만 내면 제일이야. 우리에게도 알파벳보다 못지않은 훌륭한 글이 있어. 훈민정음 20넉자를 가지고 꼬마가 한번 훌륭한 암호 기호를 만들어 보겠지. 히 하였다. 만들려면 만들지 못 만들 것 같아? 보는 하루에 6끼 밥을 먹었나? 저도 새끼 나도 새끼야. 헤이, 먹는 건 새끼씩 같을지 모르지만 머리가 달라. 머리가 무엇이 달라? 포의 두개골 속에는 뇌수가 1000g이 들었다는 말이야? 10,000g이 들었다는 말이야? 헤이, 그람 문제가 아니고 질 문제야. 퀄리티. 말투마다 영어를 쓰기 좋아하는 콘사이스의 비웃음이 영민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퀄리티다. 그러나 콘사이스, 내일 아침 내가 만들어가지고 오는 암호를 보아라. 그때 콘사이스는 머리를 극히 완만하게 끄덕거리며 어디 내일 아침 두고 보세나 하였다. 그날 밤 영민은 책상에 들러붙어서 훈민정음 20넉자를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튿날 대수 시간에 영민은 다음과 같은 산술 문제를 적은 쪽지를 콘사이스에게 던져주었다. 너무 무조직한 단순한 머리로는 대수의 복잡성을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 같기에 다음과 같은 풀기 쉬운 소학생들의 산술 문제나 풀어보는 것이 여하여하오. 이런 농담이 쪽지 맨 서두에 씌어 있었고 산술 문제는 이러하였다. 1. 1분의 7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7분의 9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8 더하기 9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1분의 7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14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1분의 5 더하기 9분의 8 곱하기 5 더하기 9분의 8 곱하기 4 더하기 1분의 5 곱하기 4.1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분의 9 더하기 1분의 4는 자식이 사람을 가지고 막 놀려먹는다. 자기 바로 등 뒤에 앉은 영민을 힐끗 한번 돌아다보며 콘사이스는 소녀처럼 예쁜 얼굴로 생긋이 웃어 보였다. 그러는 콘사이스의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주며 영민은
속삭이듯이. 그래, 대수에는 낙제국을 먹을 망정 소학생의 산술 문제도 못 풀겠어. 하고 빙글빙글 웃었다. 그래, 그것이 네가 만든 그 훌륭한 암호란 말이냐? 글쎄, 풀어만 봐요. 답이 뭐라고 나오나. 히, 누가 너한테 넘을 줄 알고? 그러면서도 콘사이스는 대수는 집어치우고 이 대단히 귀찮은 산술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운산을 해보아도 신통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1분의 7이라든가 1분의 14라든가 하는 분모가 일자로 된 이런 분수를 콘사이스는 아직까지 본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정말 암호가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콘사이스는 마침내 펜을 내던지고 이 쪽지를 딸딸 말아서 왼편으로 한 줄 건너서 앉아있는 대통령의 책상 위로 휙 던지면서 풀어봐! 하였다. 자기가 한참 동안 골탕을 먹은 복수를 콘사이스는 대통령에게 해볼 심산이다. 영민이가 가만히 바라보니 대통령도 그 축농증이 심한 콧구멍을 쿵쿵쿵 하고 벌룩거리며 쪽지에 기록된 산술 문제를 한참 동안 풀어보는 것 같더니 그도 마침내 귀찮다는 듯이 펜을 던지고 영민을 후딱 바라보며 한쪽 눈을 싱긋이 감아 보였다. 그것은 대통령의 기분이 무척 유쾌할 때 하는 독특한 버릇이다. 그래서 영민도 기분이 흐뭇하여 똑같이 한쪽 눈을 싱긋이 감아주었더니 대통령은 심히 유쾌하다는 표정을 보이기 위하여 그가 늘상 하는 버릇으로 그의 독특한 하하하 하는 삼박자의 호골풍의 웃음을 소리는 내지 않고 웃는 것으로 그 강대한 두 어깨를 아래 위로 한참 동안이나 신이 나서 들썩거리고 있는데 칠판을 향하여 대수를 풀고 있던 다니오카라는 선생이 후딱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대통령은 영민을 바라보면서 싱글싱글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쉬쉬. 영민은 그렇게 눈짓으로 신호를 해주었으나 대통령은 그것이 자기 어깨춤에 장단을 맞추어주는 신호인 줄로만 생각했는지 더 한층 기세를 올려 한 자폭이나 될 만한 넓이를 가지고 어깨를 연방 들썩거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댄스야? 하는 소리에 대통령은 후닥닥 놀래서 칠판을 향하였다. 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다. 그러니까 너는 대수를 못하는 것이야. 하하. 대통령은 벅작벅작 머리를 긁었다. 말해봐. 그게 무슨 댄스야? 댄스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일종의 웃음입니다. 웃음? 그런 웃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어깨로 웃느냐 너는? 선생님이 없을 때는 입으로도 웃습니다. 우와 하고 학생들은 발을 둥글르면서 웃어댔다. 발명의 과정. 대소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다. 셋은 점심을 먹고 뒷산 잔디밭 위에 번뜩 나가자빠져서 창공의 푸름을 우러러보며 킥킥킥 웃어대고 있었다. 그게 무슨 댄스야? 묻는 것은 콘사이스다. 댄스가 아닙니다. 대답하는 것은 영민이었다. 꼬마. 그때 대통령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게 정말 암호냐? 그렇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때 콘사이스가 싱글벙글하면서 대통령, 자네는 사람 된 품이 좀 단순해. 꼬마한테 속지 말어. 그 말에 영민도 빙그레 웃으면서 콘사이스,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4대 사상의 전형적 포로다. 에이, 문제가 약간 커지는 모양인데. 큰 것만이 위대하고 작은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먼 것만을 존경하고 가까운 것은 경멸하고 또 뭐 없는가? 또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신비감으로써 숭배를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얕잡아보고. 에이, 그럴듯도 하이. 그런데 꼬마 선생, 이 산술 문제나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대들이 그처럼 머리를 숙이고 앙청하는 것을 어찌 하교의 번거로움만을 고집하리요. 에헴. 영민은 턱을 쓸어내리었다. 그 순간까지도 콘사이스와 대통령은 무의미한 숫자를 늘어놓아 자기들을 번롱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츰차츰 영민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은 실로 무질서한 충당 기호의 나열로 형성된 포의 암호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루정연한 과학적 체계 위에서 형성된 경이적인 창작이었다. 세종대왕의 가장 과학적인 두뇌에서 창시된 훈민정음 20넉자가 그 체계상 만방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발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은 바이지만 그 20넉자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 이 기호도 그 논리적 조직과 간명한 수법에 있어서 실로 경탄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니 이제 그 대요를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자음 10넉자에다 번호를 매기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미음은 5, 비읍은 9, 시옷은 7, 이응은 8, 지읒은 9, 치읒은 10, 키읔은 11, 티읒은 12, 피읍은 13, 히읗은 14. 다음 모음 10자에다 번호를 매기면 아는 1, 야는 2, 어는 3, 여는 4, 오는 5, 요는 9, 우는 7, 유는 8, 은은 9, 이는 10. 여기서 자음과 모음을 적당히 배합하여 한 글자를 만들 때 거기에 사용하는 부호로서 영민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소위 분수의 기호로서 이 암호기호의 전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즉 자음을 분자로 하고 모음을 분모로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가는 1분의 1이요, 나는 1분의 2, 다는 1분의 3이요, 라는 1분의 4이다. 고는 5분의 1이요, 두는 7분의 3이요, 버는 3분의 9요, 무는 9분의 5요, 시는 10분의 7이다. 이것으로서 우선 받침과 된소리와 이를 제외한 모든 음이 간단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은 된소리다. 그러나 이것도 똑같은 원칙으로서 용이하게 형성된다. 된소리는 자음으로서 표시하는 것이니 분자에다 된소리를 하나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까는 1분의 1 곱하기 1이요, 따는 1분의 2 곱하기 2이요, 뽀는 5분의 6 곱하기 6이요, 수는 1분의 7 곱하기 7이요, 찌는 10분의 9 곱하기 9이다. 다음은 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음으로서 표시하는 것이니까 분모에다 이를 하나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개는 1 곱하기 10분의 1이요, 대는 1 곱하기 10분의 2, 배는 3 곱하기 10분의 6이요, 위는 7 곱하기 10분의 8이다. 다음은 받침이다. 받침은 자음이나 모음이나에 개별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고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종합체인 음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분자나 혹은 분모로서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체인 음 자체에다 받침의 자음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갈은 1분의 1 곱하기 4요, 도는 5분의 3 곱하기 2요, 꽃은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요, 낮은 1분의 2 곱하기 9요, 숲은 7분의 7 곱하기 13이요, 팥은 1분의 13 곱하기 12이다. 그리고 쌍받침은 소수점으로 표시를 한다. 예를 들면 잇은 10분의 8 곱하기 7.7이요, 밝은 1분의 6 곱하기 4.1이요, 돌은 5분의 3 곱하기 4.7이요, 꺾는다의 꺽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1이요, 넋은 3분의 2 곱하기 1.7이다. 이상으로 이 암호의 원리는 충분한 설명을 본 것이다. 꽹과리의 꽹 같은 자는
이상의 문 요소를 포함한 글자로서 이제 이 자를 기호로 쓰면 5 곱하기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이다. 거기서 영민이가 일단 말을 끊었을 때 대통령과 콘사이스의 입으로부터 튀어나온 한마디는 이러하였다. 실로 경이적인 발명이다. 위대한 창작이다. 영민은 득이 만면한 얼굴로 다시 계속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글자와 글자를 연결하는 표로서 나는 제일 간단한 플러스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단지 숫자 10넉자를 가지고 어떠한 복잡한 문장일지라도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을 눈앞에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두 소녀는 영민의 얼굴과 종이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 이것을 어제 하룻밤에 생각해냈는가? 그렇다. 콘사이스의 사대주의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그런데 자네들이 그처럼 눈이 둥그레지도록 놀랄 것은 없었다. 자음과 모음을 분수의 분자와 분모로 쓴다는 이 키포인트만을 붙잡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일 어려웠으니까. 꼬마, 자네 상당하이.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까 그 쪽지를 펴들고 영민이의 본을 따라 콘사이스와 함께 기호를 풀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좀 서툴지만 자음과 모음, 번호만 외우면 대단히 쉬운 것이다. 이윽고 두 소년이 이 말을 서로 부딪히면서 풀어놓은 암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마음을 맑게 가져라. 두 번째는 맑은 심경에 진리는 비친다. 으하하하. 세 소녀는 지극히 유쾌한 웃음을 창공을 우러러 힘차게 퍼뜨렸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계속하다가 그때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그렇다.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는 흥분한 어조로 꼬마, 그리고 콘사이스 하고 힘차게 불렀다. 이 암호의 원리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해주게. 맹세하마. 두 소녀는 대통령의 그 무서운 기세에 압력을 느끼면서 그것을 분명히 맹세하였다. 고마우이, 제군. 소년 장일수는 어깨를 한번 죽혀 올리고 나서 아주 의시되는 목소리로 변사처럼 외쳤다. 제군, 두고 보라. 내 귀여운 꼬마의 이 위대한 발명은 저 머나먼 북쪽 하늘 및 눈보라 휘날리는 삭풍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한 하나의 빛나는 무기로서 사용될 날을. 꼬마여, 콘사이스여, 두고 보아라. 주여, 두고 보겠습니다. 아멘. 콘사이스의 유머스러한 장단이다. 그것이 벌써 8년 전 일이다. 그 지나간 날의 추억 많은 소년 시절의 한 토막을 회상하며 영민의 암호의 성립 과정만을 간단히 줄여서 기무라에게 설명하였을 때 기무라도 역시 8년 전 콘사이스와 대통령이 하듯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훌륭합니다. 이 암호의 발명이야말로 우리의 국보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였다. 영민은 얼굴이 간지럽다는 듯이 싱긋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과찬이지만요. 하여튼 14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온갖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무라는 후딱 목소리를 낮추어 가지고 영민의 귀 밑에다 입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이 암호는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제1선에 나가서 서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암호로 적당히 통신을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전애들은 우리의 말을 통 모르니까 암호 해독에 능숙한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풀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안전하지요.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볼까요? 이것을 풀면 이와 같은 말이 되죠. 영민은 그러면서 다른 종이 조각에다 장일수에게 하는 편지의 내용을 적어 보였다. 첫 번째는
나는 본의 아닌 학병으로 출장을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제남을 지나 진포선을 남으로 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용산 제25부대에 입영하였던 학병 50명이다. 네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모른다. 다섯 번째는 나는 탈주를 계획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특히 한 가지 말해둘 것은 군이 가까이 하는 용궁의 마담 방월령은 일본군의 스파이 하세가와 남이에다. 꼬마. 아, 일군의 스파이와 가까이 하는 친구입니까? 기무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묻는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럼 요 다음 서주역에서 이 편지를 좀 띄워주시오. 염려 마시오. 영민은 기호로 된 편지를 봉투에 넣고 겉봉을 썼다. 북경 정양문 외 대각 카바레 용궁 내 장욱 대형. 서주역에서 꼬마. 그런데 이 꼬마가 뭡니까? 꼬마란 내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장욱이란 사람은 그 여자와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로 보내면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지금부터 1년 전의 일이지만 그 후 약 반년 전에 그 여자가 일본의 여간첩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지 않게 위험한걸요. 그리고 영민은 다시 아버지에게 드리는 무난 편지와 오창윤 씨에게 보내는 간단한 편지 2장을 더 써서 함께 좀 띄워주시오. 하고 기무라에게 주었다. 네. 기무라는 서슴지 않고 석장의 봉투를 받아 깊숙이 주머니에 넣었다. 오창윤 씨에게 하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유경 씨는 분명히 서울에 있습니다. 정거장에서 저는 어린애를 부담고 있는 유경 씨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서울 장안을 한 집 한 집 뒤져서라도 꼭 유경 씨를 찾아서 선생님의 간곡한 서류와 함께 제가 다시 돌아가 배울 때까지 적당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는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은 이러하였다. 아버님, 소자는 서울을 떠날 임시에 운옥을 군중 속에서 먼 발치로 보았습니다. 불쌍한 운옥을 만나 소자의 온갖 회포를 피력하여 운옥의 가엾은 신세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였을 때는 벌써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옥은 소자의 아내는 아닐지 모르오나 아버님과 어머님의 며느리임에는 틀림없사오니 혹시 아버님께서 오 선생을 보시려 상경하시는 일이 계시거든 아버님의 힘 잘하시는 대로 운옥의 행방을 더듬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그날 저녁 무렵 열차가 서주에 도착하였을 때 기무라는 무난히 석장의 편지를 폼 우체통에 쓸어 넣었다. 암흑의 대통령. 일본의 승리를 유일의 희망으로 삼고 1940년 3월 말일 중앙정부를 개조하여 수도 남경으로 환도하는 형식으로서 왕정위의 소위 남경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일본의 화북, 화종의 지배는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같은 용모와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을 지닌 중국인 가운데 적어도 남경정부를 지지하는 민중의 한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군사력을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는 무력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상전에 있어서 한층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경정부의 구국항일과 남경정부의 화평공작 이 두 가지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격렬한 스파이전이 각 방면에서 처참하게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니, 여기에 만일 황색인종 하나가 중국 옷을 입고 달밤에 황포강 공원이나 혹은 불야성의 캐피탈 댄스홀 같은 데 나타났다고 가정할 때 우리들은 그 인물을 단순한 한 사람의 중국인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것은 일본인일 수도 있을 것이요, 한국인일 수도 있을 것이요, 만주인일 수도 있을 것이요, 또 같은 중화민국일지라도 중경계통인지 남경계통인지 또는 중공계통인지를 좀처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주의와 국제관계를 달리하는 백색 인종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이만큼 전쟁 중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도시는
실로 착잡한 국제관계로 말미암아 얽힐 대로 얽혀진 글자 그대로 남마와 같은 혼란 상태 속에서 그의 독특한 생태를 영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생태가 가장 현저히 영유되고 있는 데가 소위 대도시의 암흑가였다. 온갖 모략과 음탕과 살인과 도박과 사기가 공공연히 연출되는 암흑의 거리야말로 인생의 청탁을 가리지 않고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이다. 호서 일대의 무수히 산재에 있는 아평굴, 도박장, 바, 댄스홀,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남경정부의 군자금을 거출하는 중요한 금고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북 일대의 이러한 암흑면에는 그 태반이 일본 군벌 혹은 악질 재벌의 손길이 뻗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는 일본 특무기관의 무서운 눈초리가 희번뜩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수많은 끈앞풀들은 일본 점령지대 일대에 걸쳐 실로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망을 물샐 틈 없이 펴고 있었다. 샹하이 도라. 그렇다.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특무기관의 끈앞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흑막의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샹하이 도라, 상해의 호랑이라고 불렀다. 중앙정부의 밀정들을 비롯하여 연합국의 정보기관은 이 샹하이 도라의 정체를 알고자 꾸준한 활약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 상해의 호랑이는 좀처럼 꼬리를 밟히지 않고 단연간 일반 민중 속에 숨어서 무수한 정보를 군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합국 측에서는 그가 필시 일본인이 아니고 점령군의 매수를 당한 제3국인이라고 추측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 특무기관에서도 눈이 벌게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의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던 것이니 세칭 다크 프레지던트, 소위 암흑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는 인물이 바로 그것이었다. 암흑의 대통령을 수령으로 가진 그들의 일당은 제1선에서는 점령군의 소위 선무공작을 방해하여 구국 항일의 계몽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총후에서는 국부적 화평 공작에서 전면적 화평의 길을 걷고 있는 왕정권의 반역적 행위를 신랄히 비판하고 남경정부의 자비권 남발로 말미암아 백성을 도탄 속에 쓸어넣은 살인적 인플레의 책임을 민중에게 계몽시켰다. 그런가 하면 한편 철도를 파괴하여 수송선을 단절하고 군대의 출정, 이송, 산포 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여 연합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점령군 및 남경정부의 특무공작대원을 이편에서 거꾸로 이용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실로 대담무쌍한 행동으로서 일본군 당국을 아연하게 하였다. 일본군 당국에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남의사나 청방계통이 아니면 중국 공산당원의 소위로 생각하고 그 방면에 주력을 부어보았다. 그러나 각 방면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해도 그 소속이 분명치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에서도 제3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토비의 장난이 아닌가 하였다. 왕년 1945년 전후 일본군 자신도 봉천 특무기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화북 침략, 화북 우성을 남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정부의 은국 유령 반대와 방공자치 등의 슬로건으로서 비무장지대의 무지한 농민과 토비들을 선동하여 악질적인 침략 공작을 꾀한 소위 뜻있는 중국인들로부터 속칭 토비라고 불리우던 토비원 소장의 공적을 알고 있는지라 이 암흑의 대통령도 역시 토비를 공교롭게 조종하고 있는 연합국의 유능한 간첩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군 특무기관에서는 그들 암흑의 대통령의 일당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문을 통 해독할 수 없는 것이 한층 더 두통거리였다. 그것은 일견 소학생의 산수 문제와도 같은 기호로 되어 있었다. 일본 특무기관에는 난다긴다 하는 암호 연구가들이 수두룩하니 모여 있었으나
이 암호를 푸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암호가 어디선가 무선 전신으로 들어올 때마다 몹시 당황하였다. 상부에서는 그만한 암호도 풀지 못하는 특무기관의 무능을 엄하게 질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이 벌게져서 밀종들의 손을 통하여 수집한 세계 각국의 암호 수첩을 모조리 꺼내서 일일이 대조하여 보았으나 이상과 같은 암호 기호에 해당하는 수첩은 하나도 없었다. 이리하여 일본군 특무기관에서는 무선으로 번칠나게 들어오는 이러한 암호를 수없이 카피해 놓기는 했으나 그것을 해독할 기능을 갖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었다. 어떤 자는 이것이 혹시 에드가 알란 포어의 골드벅에 나오는 암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소설책까지 꺼내어 대조하여 보았으나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세계의 수많은 탐정소설을 모조리 뒤적거려 거기에 사용된 암호를 깡그리 조사해 보았으나 그건 역시 모두가 헛수고였다. 그들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이 암호 기호야말로 세종대왕을 조상으로 모신 배달민족이 아니고선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그것이었던 것이니 전쟁 말기에 있어서의 중국 각 주요 도시를 무대로 한 사상전은 최후의 고호를 목표로 각 방면에서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다. 캬바레 용궁의 밤도 사랑을 팔고 사는 연애시장인 동시에 각국의 제5열의 눈초리가 무시무시하게 빛나는 사상전의 어마어마한 무대이기도 하였다. 조무장 용궁의 밤은 깊어서. 조무장 용궁의 밤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물결처럼 흐르는 사랑의 전당이며 7색의 찬연한 무지개인 양 가지각색의 사랑이 매매되고 있는 연애시장이다. 정조의 가치보다도 정조에 이르기까지의 찐 칵테일과도 같은 강렬하고도 감미로운 연애의 과정이 좀 더 값비싸게 사고 팔리는 사랑의 산매시장이다. 연애 직업 선수인 댄서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품을 처음으로 들고 나와서 값을 저울질해보는 수줍은 처녀들이며 곰팡이가 슬도록 낡아빠진 정조를 새로이 세탁하여 그럴듯하니 다리미질을 해갖고 나온 유한 마담들의 그 새빨간 루즈가 마치 백일홍의 화판처럼 꽃웃음을 짓는 용궁의 밤이다. 그러나 그 무한히 매혹적인 빨간 입술들은 사랑만을 속삭이지는 않았다. 화려한 야외복 속에 탐스럽게 감추어진 젖가슴 밑에는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건곤 일척 먹느냐 먹히느냐의 조국에 불타는 새빨간 심장이 무섭게 뛰놀고 있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도 조무장 용궁의 밤은 장렬된 정열 속에서 저기 기풀이한다. 고도의 북경의 밤거리에 요염하게 핀 한떨기 다채로운 야화, 방월령. 그 방월령이 용궁을 확장하여 정양문 밖에서 성내동 장안가로 옮겨온 것은 벌써 약 반년 전의 일이다. 감미롭게 무르익은 음률의 흐름과 황홀찬란한 샹델리의 빛깔과 오관을 마비시키는 지분의 냄새와 칵테일잔에 둥실 뜬 앵두알 같은 새빨간 입술과 이상야릇한 추파의 물결과 속삭임과 배제와 포옹과 그렇다. 타오르는 정열에 파동치는 육체의 수풀이 어지럽게 흐느적거리는 관능의 세계, 환락의 밤이다. 나의 정열이 그대를 불살릴 때 사나이는 계집의 귀에다 입을 대고 힘있게 말한다. 그대의 품 안에서 이 한 몸이 타고 또 타서 한줌 까만 재가 되어봤음. 계집은 사나이의 턱 밑에서 눈을 사르르 감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린다. 나의 월령, 나의 우기. 방월령의 허리에 둘린 장욱의 소나귀에 무심중 힘이 주어지는 순간 장욱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월령의 손가락이 장욱의 장대한 육체를 다정하게 학대를 했다. 아, 오늘 밤의 월령은 무척 행복해요. 그 어떤 명배우의 대사와도 같구려.
위, 나 정말로 명배우 같아? 그레타 갈보가 아니면 마르네 디트리티. 히, 암만 생각해도 서글픈 일이야. 용궁의 마담은 섣불리 연애도 못하랬나? 나의 심장은 이처럼도 사랑의 불길로 터질 것 같건만 사랑의 이리들은 모두가 다 나를 가리켜 명배우라 했어. 서글픈, 한없이 서글픈 그대. 월령의 가엾은 모습. 홀에 나타나기 전에 몇 잔 들이킨 찐 칵테일이 방월령의, 아니 일본의 여간첩 남해의 전신을 황홀하게 감도는 것이다. 나 갈보는 싫어. 나 띠트리티가 좋아. 샹하이 릴리, 샹하이 릴리. 샹하이 릴리, 상해의 백합화는 디트리티 주연의 아메리카 영화다. 왜? 간첩 27호는 나쁜가? 간첩 27호도 디트리티 주연의 유명한 스파이 영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여간첩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연합군의 군사행동을 세밀히 조사하여 베를린 정보국으로 암호타전한 유명한 여간첩 27호로 불리워지던 마타알리를 모델로 한 영화다. 간첩 27호라는 한마디가 장옥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심장의 고동이 일찰나 정지하리만큼 방월령은 당황하였다. 그 당황함이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순간을 장욱은 분명히 방월령의 얼굴 위에 보았다. 장욱은 방월령의 어깨 위에서 허공을 향하여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디트리티의 샹하이 릴리보다 디트리티의 마타알리가 그럴듯하지. 마타알리, 마타알리. 월령은 장욱의 품 안에 얼굴의 표정을 파묻으며 신음하듯이 중얼거렸다. 왜 마타알리가 싫어요? 싫긴 마타알리 무척 좋아해요. 불꽃 같은 사랑과 엄숙한 임무와 그 격렬한 딜레마 속에서 뒹굴며 웃고 울고 노래하고 눈물 짓는 사랑의 간첩 마타알리. 마타알리를 찬미하는 월령의 목소리는 그 어떤 정체 모를 흥분 속에서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마타알리도 월령과 같은 댄서였다지 않아요? 댄서. 파리 암흑가의 악화처럼 피었다 사라진 마타알리. 부안산느 숲을 속에서 한 방울 이슬같이 사라진 위대한 여간첩 마타알리의 비장한 최후여.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웃는 것 같은 방월령의 서글픈 독백이다. 각각 조국을 달리하는 간첩과 간첩이 그의 엄숙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나타난 장일수와 남이애였다. 누구가 먹느냐, 누구가 먹히느냐. 간첩에게는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금물이다. 사랑의 가면을 최후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명배우래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만일 극장 무대 위에서 한계 허구로 된 인생을 재현하는 단순한 예술가로서의 사명에 그친다면 무엇이 그리 두려우랴만. 그러나 그들 간첩이야말로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의 활무대 위에서 웃고 울고 노래하고 눈물 지어야만 하는 하나의 엄숙한 사명을 띠고 자기의 생명을 티끌처럼 불살라버릴 수 있는 위대한 배우래야만 하였다. 하세가와 나미애가, 아니 여간첩 방월령이 부안산느 숲을 속에서 총살을 당하여 이슬처럼 사라진 세계적 여간첩 마타알리의 불쌍한 최후를 이처럼 애끓는 감정으로서 조상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장일수는 회심의 웃음을 빙그레 입가에 지었다. 방월령의 이 비장한 연애극에 있어서는 자기 편이 확실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조국의 틈사리에 끼어서 무서운 고민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방월령을 장일수는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월령, 종로에 달이 떴소.
밖으로 나가서 소풍이 납시다. 장욱은 원령을 이끌고 홀을 나섰다. 2층 발코니에 한올이 비끼고 멀리 바라보이는 고루와 종로에 우뚝우뚝 선 검은 자태가 차디찬 달빛 속에서 옛날의 영화를 속삭여준다. 두 사람은 난간의 비스듬히 몸을 의지하고 깊고 깊은 안식의 나라로 찾아드는 이 낡은 도읍의 평화로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처음으로 만난 것도 오늘과 같이 조각다리 종로에 걸리던 밤이었죠. 그러면서 원령은 장욱의 팔을 정답게 끼고 동안시장 뒷골목에서 불안당의 습격을 받고 있던 순간 중세기 기사와도 같이 용감히 뛰어나와 나를 구해준 젊은 영웅. 그것이 바로 미스터 짱위 당신이었죠. 원령은 늙었나 보호. 왜 장래를 못 생각하고 과거만을 생각하오? 나에겐 어여쁜 과거가 있을 따름 장래는 없어요. 무슨 뜻이오, 원령? 장욱은 원령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포옹의 자세를 취하며 원령의 그 빨간 입술이 한없이 그리운 밤, 나는 창밖의 두견새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지요. 거짓말. 북경 시내에 두견새가 어디 있담? 아니요. 원령은 아마 사랑의 특징을 모르나 보. 창밖의 까마귀 울음도 두견새처럼 들리는 밤, 나의 사랑은 천마를 타고 선녀의 입술을 그리며 장공을 달리지요. 말재주가 무척 늘었구려. 아, 이 평화스런 밤.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불타는 사랑뿐. 인류여, 온갖 갈등과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이 성스러운 사랑을 위하여 평화를 건설하라. 대동아의 여명이 온다. 소리를 높여 평화의 노래를 부르자꾸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왕정위 선생은 대동아 공양권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거룩한 사도. 중국 4억의 민중이 전쟁의 도탄 속에서 무한한 신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 중경정부는 어이하여 아직도 각성을 못하고 항일의 무모함을 감행하는고. 그립다 평화여. 내 사랑 원령을 위하여. 무대에 선 배우처럼 도도히 흘러나오는 명대사. 원령의 앞에서는 언제든지 일본의 괴뢰정부 왕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혁명가로 변해버리는 장욱이었다. 당신은 정말 참다운 우국지사, 진정한 구원의 선비. 아, 당신은 내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리운 사람. 원령은 그렇게 외치면서 장욱의 품에다 얼굴을 깊이 파묻고 나 어린 소녀처럼 사랑의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서 원령의 손가락은 재빨리 장욱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대가 가까이 하고 있는 장욱이라는 청년은 중경의 밀정인 혐의가 농후하니 각별 주의를 하라. 남이가 이러한 경고를 상부로부터 받은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의 눈동자로 유심히 보아도 언제나 남경정부 지지파의 열렬한 우국 청년이라는 이외에는 의심쩍은 점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장욱의 그 호탕한 남성적 성격에 온 정열을 퍼부어온 남이애였다. 그러던 것이 사흘 전 남이애는 또다시 상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다. 장욱은 저 암흑의 대통령의 끈앞을 린지도 모른다. 그대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의 몸을 뒤지는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만일 그의 몸에서 소학생의 산수 문제와 같은 숫자의 나열로 된 암호기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 다행한 일이다. 연애와 조국의 멀리 종로에 걸렸던 달이 한치쯤 지붕을 떠났다. 장욱의 장대한 품 안에서 아양을 부리며 장욱의 주머니를 뒤지던 원령의 손가락은 그만 헛수고를 하였다. 원령은 다시금 양복 안주머니와 조끼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 얼싸 원령의 풍만한 몸뚱이를 부담고 있는 장욱의 얼굴이 창백한 달빛 속에서 예각적인 음영을 그리며 싱긋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장욱의 가슴패기는
주머니를 더듬는 원령의 손가락 끝을 분명히 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욱은 모르는 척 한층 더 원령의 무르익은 육체를 힘차게 끌어안으며 중세기 연애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낭만이 철철 흐르는 꿈같은 대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원령, 내 사랑 원령. 나에게 만일 항우와 같은 역발산의 힘이 있었던들 원령의 이 향기로운 몸뚱이는 내 품 안에서 가루가 되었을 것이요. 대사가 어찌 그리도 우둔스럽나요? 세상에는 셰익스피어의 명대사도 있고 이태백, 도연명의 어여쁜 식구도 있는데 왜 하필 우둔스런 항우란 말이요? 그러면서 원령의 손가락이 피아노의 건반 위를 달리듯이 장욱의 몸뒤짐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을 즈음 원령의 허리를 껴안은 장욱의 손가락은 또 원령의 화려한 야회복 밴드에 달린 바크를 재빨리 더듬고 있었다. 순금 바탕에 백금으로 뱀의 대가리를 불룩하니 아로새긴 버클이다. 그리고 그 뱀 대가리에 박힌 사파이아를 장욱은 불이 나게 더듬으며 손가락으로 그것을 눌렀다. 뱀의 대가리가 열리며 그 속에서 딸딸 말린 조그만 종이 조각을 꺼냈다. 장욱은 만족한 표정으로 빙글에 웃음을 달빛 속에서 지으며 아, 어디선가 들려온다. 저 애수에 찬 호궁의 멜로디. 원령,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요. 저 애절한 호궁의 소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사랑의 노래. 그때 원령은 저 늙은 거지는 매일 밤처럼 2층 내 침실 들창 밑에서 호궁을 켜준답니다. 자장가처럼 호궁의 애절한 곡조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을 생각하지요. 그러는데 남루한 옷을 몸에 걸친 늙은 노인이 어둑어둑한 저편 골목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용궁의 화려한 전식 간판 아래로 그 초라한 자태를 나타냈다. 저 늙은이가 가엾어서 한 번, 두 번 몇 푼씩 던져줘 버릇을 했더니 인제는 맛을 들여 밤마다 나의 침실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요즘은 호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은 서글프고도 고적해요. 달은 밝고 님도 잠도 오지 않는 밤의 호궁의 노래로 밤을 이루지요. 장욱의 몸 뒤짐을 단념한 원령은 지갑을 꺼내며 할아버지 받아요. 그러면서 1원짜리 한 장에다 초콜릿 한 개를 싸서 노인의 발 밑으로 던져주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노인은 허리를 굽혀 여러 번 절을 하였다. 나도 한 푼 던져줄까? 그러세요. 할아버지,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요. 옮겨놓던 걸음을 노인은 멈추며 위를 쳐다본다. 장욱도 1원 한 장을 꺼냈다. 바람에 날면 큰일이니 이왕이면 담배나 한 꼬치 싸서 줄까? 그러세요. 그리고는 밑을 향하여 할아버지, 오늘 밤은 재수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한 꼬치를 싼 지폐가 이윽고 노인의 발밑에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수없이 절을 하며 행복스런 두 젊은이를 위하여 호궁을 한 곡조 켜고 나서 저편 컴컴한 골목으로 사라졌다. 환락의 밤거리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다. 장일수가 용궁의 마담 방울령이 일본의 제5열의 한 사람인 줄을 간파하자 동료로 하여금 동안시장 뒷골목에서 습격을 시켜놓고 위기일발의 순간을 틈타서 용감히 뛰어들어 남이애를 구해준 것이 벌써 1년 반이나 과거의 일이다. 물론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되자 방울령의 그 새빨간 정열에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불살라보는 때가 전혀 없지도 않는 장일수였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장일수는 결코 적지 않은 중대 정보를 방울령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자기 편에서도 그리 중대하지 않은 정보를 그 미끼로 방울령에게 제공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며칠 전에 소위 샹하이 도라의 정체를 붙잡은 장일수는
그것이 용공의 지배인이요 방울령의 파트너인 문정우라는 중국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고지마 도라오라는 사실을 알자 깜짝 놀랐다. 장일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지마 도라오는 20여 년 동안을 소위 신하고로 중국을 방랑하는 불량배로서 중국을 떠돌아먹던 인물이다. 화북의 다크호스 송철원 장군을 조종하여 화북 5성의 독립을 꾀하려던 토비원 소장의 계획이 실패되자 이에 앞서 일본 육군은 송 장군의 간드러진 팔방미인적 행동에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여 마침내 송 장군을 상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자 토비원 소장을 밀어내고 당시 관동군 참모총장이던 동조영기의 손으로서 새로운 침략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소위 1935년 11월에 일어난 수원 사건으로서 동조의 손으로 조직된 특별병단 이외에 몽고인의 몽고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덕왕을 대장으로 한 몽고인, 토비만주인 등으로 소위 몽고군을 조직하였는데 이 몽고군에는 당시 만주나 화북 등지로 떠돌아다니던 많은 일본인 낭인들이 참가하였다. 이 수원 사건은 부작위가 인솔하고 있는 수원군의 격렬한 반격으로 말미암아 참패를 당하고 말았지만 이 고지마 도라오도 이 몽고군에서 활동하던 중추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민정에 능통한 고지마는 일본 특무기관의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여 군사행동보다 한 발 앞서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등지에 잠입하여 선무공작과 기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중심적 인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항상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 가운데서 중국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가 이처럼 중요한 흑막의 인물인 사실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7년 동안 문정우라는 중국 이름을 가지고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등지에서 호텔바, 캬바레, 댄스홀 등을 경영하는 유능한 사업가로서 행세를 하여온 40객이다. 그는 호텔바, 캬바레의 지배인이나 여급이나 댄서를 매수하여 거미줄처럼 정보망을 펴놓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고지마 소좌, 아니 그의 이름이 도라오라는 데서부터 특무기관에서는 그를 비밀히 샹하이 도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렇다. 샹하이 도라와 암흑의 대통령. 누구가 누구를 먹느냐, 누구가 누구에게 먹히느냐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아미아의 불꽃처럼 장렬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궁정과도 같은 동안시장의 거대한 모습이 흐르는 달빛 속에서 무대장치와 같은 웅장한 실루엣을 그림 그리고 있었다. 원령, 밤바람이 몹시 차오. 감기 걸리리다. 홀로 들어갈까요? 감기쯤 왜 그리 서러울까? 감기란 필시 그건 사랑의 감기일 텐데. 말을 삼가시오. 문 선생이 들으시면 청룡도를 들고 나오리다. 문은 상해로 여행을 가고 없으니 걱정 말아요. 없는 틈을 타서 하룻밤 연애를 도둑질해보자는 판국이구려. 이거 왜 그래? 원령은 장옥의 품 안에서 획 얼굴을 들며 날카로운 표정으로 있음 못해? 누구가 누구에게 팔린 몸이야? 너무 큰 소리 말아요. 고양이 앞에 새앙쥐가 큰 소리를 하면 몇 마디나 할 것 같아. 누가 새앙쥐인데? 내 청춘을 불살라버린 그대 원령은 알고 보니 불행히도 노예였더라. 당신이야말로 내 무엇을 사랑했어? 요 입술을. 또 뭐야? 요 볼을, 요 눈을, 요 몸뚱이를. 그러면서 원령의 몸을 힘차게 포옹하려는 순간 또 하나 있지 않아요? 내 야회복 밴드에 달린 바클. 장욱의 두 눈동자가 달빛 속에서 번쩍 빛났다. 풍요한 허리를 장욱의 품 안에 되는 대로 내맡긴 채 원령의 입술이 장욱의 턱 밑에서 요염하게 꼽히는 순간이다.
놀랬어요? 그만 놀래. 자, 배제. 소녀처럼 사랑의 몸부림을 치면서 원령은 장욱의 목에다 뱀처럼 감아놓은 팔목에 힘을 주면서 입술과 입술을 덧두겨 버렸다. 언제부터 그걸 알았어? 그런 건 묻는 편이 쑥이야. 원령은 장욱의 품에서 벗어나며 담배를 한 꼬치 붙여물고 난간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었다. 장욱은 또 한 번 가벼운 신음을 하고 나서 라이터를 꺼내 담배를 붙이면서 아까 원령의 버클에서 꺼낸 종이 조각을 펴서 불빛에 비치어 보았다. 당신이 끝끝내 나의 버클만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당신을 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단념해요, 원령. 쪽지에는 이런 문구가 씌어 있었다. 장욱은 쪽지를 라이터 불에 태워버리며 협박인가? 하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사랑의 협박. 무척 로맨틱해요. 원령은 후하고 담배 연기를 날카롭게 허공에 내뿜으며 그러나 주의해요. 해변께 범 무서운 줄 몰랐다간 코를 다칠걸. 이 용궁홀이 어떤 데라고 함부로 덤비는 거야? 어리석게. 기껏해야 이리들의 소굴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의 소굴인가? 이번엔 원령의 눈초리가 반짝 빛났다. 그때 장욱은 일본말로 샹하이 도라까? 다시다 도라자. 상해 호랑인가? 대단한 호랑인걸. 처음으로 입에 담는 일어였다. 안따와. 당신은? 원령은 획 정면으로 돌아서면서 그 역시 일어로 날쌔게 외쳤다. 안따와 다레? 주게이? 소레토모 주고? 당신은 누구요? 존경? 그렇지 않음 중공? 그러나 거기에는 대답을 않고 하세가와 나메상. 자, 마다 아오히마데. 하세가와 나메상. 또다시 만날 때까지.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발코니에서 행길로 내려가게 된 좁다란 층계로 장욱은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렸다. 장위. 잠깐만 기다려요. 원령이, 아니 나미애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따라 내려가고 했을 때는 벌써 장일수의 뒷모습은 나는 듯이 층층대를 내려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여기는 숙문 문대가에서 동담패로로 들어가노라면 오른편 쪽 뒷골목 안에 있는 대중 음식집 만만장이다. 음식점 안에는 대개가 하류급인 노동자가 태반으로서 그들은 고량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음식점 한편 모퉁이에서 김이 무럭 나는 우동을 훌훌 들이켜고 있는 두 사람의 색다른 손님이 있었다. 하나는 30 미만의 청년이고 그와 마주 앉은 늙은이는 분명히 아까 화려한 용궁의 전식 간판 아래서 방울령과 장욱을 위하여 사랑의 노래를 켜주던 호궁의 노인이다. 노인은 고량주 한 잔에다 우동을 들이키고 나서 청년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대통령의 지령이다. 목소리는 극히 낮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한국말이었다. 무엇인데요? 청년은 주위를 한번 휘 둘러보면서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노인은 그때 쥐었던 호궁을 옆에 놓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배 한 꼬치를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그 담배를 둘이서 나누어 먹는 것처럼 중동을 절반 뚝 잘랐다. 반동강이가 난 담배꼬치 속에서 딸딸 말린 쪽지가 튀어나왔다. 노인은 담배 절반을 청년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피우며 희미한 불빛 아래서 쪽지를 펴보았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깨알만큼 씩한 글자로 마치 소학생의 산술 문제와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노인은 그 암호 기호를 조금 더 힘들이지 않고 쑥쑥 읽을 수 있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들어봐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었다. 네. 노인은 읽기 시작하였다. 3개국의 연합국 원수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자주 독립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널리 동포들에게 선전 계몽하여 항일 사상을 고취하고 일본에의 협력을 결사적으로 거절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라, 대통령. 노인은 읽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분주하게 된다. 분주한 것이 좋습니다. 청년은 타오르는 투지로 말미암아 만신의 정열이 용솟음 치는 것이다. 30여 년 전부터 북간도 계층민의 한 사람이던 이 강시호 노인은 대통령의 지령을 동지들에게 전달하는 중대 역할을 하는 한편 최근에 와서는 역시 대통령의 지령으로 호궁의 거린이 되어 방울령의 침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방울령과 동거 생활을 하는 샹하이도라 고지마 소좌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강 노인은 매일 밤처럼 방울령의 침실 아래서 호궁을 켜는 것이다. 그런 때 방울령은 2층 침실에서 들창을 열고 지폐 한 장씩을 던져주곤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목적은 월령이가 아니고 고지마 소좌였다. 1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은 고지마 자신이 들창가에 나타나서 돈을 던져줄 때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 시기를 노리어 강노인은 고지마를 저격할 계획이다. 사흘 후 북경, 상해, 남경 등지를 비롯한 만주와 화복, 화중 일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전단이 동포들의 손에 배포되어 점령군 당국을 아연케 하였다. 거류민 동포제군. 우리 조국이 해방될 날은 머지않았다. 해방의 성스러운 종소리가 제군의 머리 위에 울릴 날이 머지않아서 온다. 반드시 온다.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의 연합국 3원수는 이번 카이로 회담에서 전쟁 종결 후에 있어서의 일본 처리안 중 한국의 자주 독립을 만방에 약속 선언하였다. 제군은 이것을 굳게 믿고 제군의 생명을, 제군의 재산을, 그리고 제군의 재능을 일본 제국주의를 위하여 무의미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군의 생명, 재산, 재능은 머지않아 해방될 조국의 생명이요, 재산이요, 재능이다. 거류민 동포제군, 이 말을 굳게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항의를 계속하라. 암흑의 대통령. 점령군 당국의 대경 실색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전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 소속이 분명치 않던 암흑의 대통령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충격은 실로 컸다. 이리하여 그들이 이 대담무쌍한 암흑의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경합작으로 맹활동을 개시하고 있을 즈음에 서주에서 띄운 영민의 편지가 일단 정양문 밖 대가를 거쳐 동장안가 용궁으로 배달되어 왔던 것이니 잘하노라고 한 영민의 암호 기호로 된 편지가 도리어 대통령 장일수로 하여금 치명적인 운명의 함정으로 끌어넣는 결과를 맺게 할 줄은 전혀 추측조차 못한 바였다. 신문 광고. 유경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대가 이 서울에 있는 줄을 잘 알고 있다. 그대가 돌아오기를 이처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그대는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돌아온다는 것은 선량한 부모를 너무도 학대하는 행동이 아니냐. 모든 것은 오로지 그대 혼자만의 오해이니 만나기만 하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유경아, 그대에게는 하등의 책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이는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한 훌륭한 청년을 그대가 발견하였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히 여기는 바이다. 그대가 지금 부모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입을 악물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 청년은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책 없는 인간이 아니다. 아니, 그대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좀 더 훌륭한 인격을 우리는 발견한 것이다. 유경아, 아무 말 말고 하루바삐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니,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는 종로 종각 앞에서 매일처럼 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한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네가 나타날 때까지 종각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한다. 만일 그대가 이 글을 보고도 그래도 선뜻 어머니 앞에 나서지 않고 베길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용기를 가상 다하여 영영 그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테니 그리 알고 선처하여라. 2월 10일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 유경은 흐흐 하는 격렬한 울음소리와 함께 들었던 신문으로 얼굴을 탁 덮어버렸다. 어머니. 유경은 어머니를 불렀다. 아버지. 유경은 아버지를 찾았다. 아, 어머니, 어머니. 유경은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젖꼭지를 물었던 어린애가 으악하고 울어댔다. 벌떡 일어서서 유경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연방 축혀 올리면서 다시금 신문 광고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2월 10일, 2월 10일이면 벌써 사흘 전이 아닌가. 그럼 사흘 동안을 어머니는 종각 앞에 꼬박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셈이 아닌가. 사흘 전 것은 낡은 신문이다. 주인집에서 보는 신문을 이렇게 때때로 빌려다보는 유경이었다. 사흘 동안이나. 눈물이 뭉클뭉클 쏟아진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흘 동안을 꼬박 한길가에 서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가엾은 모습이 가슴 아프게 유경의 그 모난 성격을 드디어 쳤다. 어머니를 너무나 학대하누나 하는 생각이 유경에게 들었다. 오뚜기처럼 방 한가운데 오뚝 서서 병 위에 종이장같이 새하얀 얼굴이 자꾸만 쏟아져 내리는 눈물 속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윽고 유경은 불이 붙는 것처럼 울어대는 금동이를 재빨리 뒤집어 엎었다. 아주머니 지금 몇 시예요? 방을 나서서 한방눈이 부슬부슬 쏟아져 내리는 뜰 안으로 내려서면서 유경은 안채를 향하여 시간을 물었다. 아유, 이 밤중에 어딜 나가시오? 9시가 넘었는데. 방문을 탁 열어제치며 주인 마누라가 어둠 속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아직 몸도 채 추세지 않았는데 이 눈길을. 그런 말을 등 뒤에 들으면서 유경은 눈 내리는 어두운 개천깎기를 삼선교 다리목을 향하여 꿈결처럼 허둥지둥 걸었다. 걷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달리는 유경이었다. 서주에서 띄운 영민의 편지를 받고 오창윤 씨 내외는 생각다 못하여 이상과 같은 장문의 신문 광고를 내었던 것이다. 그리운 사람 영민을, 금동이의 아버지 백영민을 어쩌면 만나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폭포수와 같은 감정의 경류 속에 휩쓸리고 뒹굴면서 40도의 고열의 몸을 이끌고 경성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던 오유경이었다. 그러나 요행을 바랬던 유경의 한 줄기 희망은 그냥 한 줄기 희망대로 남았을 뿐 고열의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생사의 경지를 오락가락하는 중태에 빠진 유경의 병세였다. 의사는 병인의 간호를 소홀히 한 운옥을 나무라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 무사히 지내면 열은 계속하여 쭉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과연 이튿날 점심때부터 유경의 신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여 사흘 만에는 37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닷새째 잡히는 날은 마침내 평온으로 내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유경의 병화는 고비를 넘겼지만 그것은 동시에 짓궂은 풍랑 속에서 처녀 항로의 뱃사공이 된 오유경으로 하여금 운명의 고비를 넘어서게 한 결과를 맺었던 것이다. 2월 달에 접어들면서부터
운옥이가 한사코 말리는 것을 무릅쓰고 유경은 자리를 떴다. 금순 언니, 내가 이처럼 삶의 길을 다시 찾은 것은 오직 언니 때문이야요. 언니는 내 일생의 은인이야요. 혜경이가 이처럼 낳아준 것만이 그저 기쁘고 신기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요. 모진 광풍 속에서 고락을 같이 한 과거 70일 동안의 혹심한 고달픔을 기꺼운 눈물로 회상하는 순간을 운옥과 유경은 가져본다. 고달픈 과거도 회상만은 즐겁다. 두 여인은 쓸쓸한 웃음을 가볍게 입가에 지으며 이제부터 또다시 걸어나가야 할 갱생의 길을 제각기 저대로 마음속으로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저녁을 먹고 유경의 최후의 재산인 손목시계를 가지고 해화동 로타리 옆에 있는 전당포에 가려고 집을 나섰던 운옥이가 10분도 못 되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헐레벌떡 뛰쳐들어왔다. 언니 왜 그러시오? 유경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놀라 물었다. 그러나 운옥의 그 새파랗게 질린 얼굴빛보다는 운옥의 목소리는 비교적 침착하였다. 혜경이 잘못하면 가택수색을 받을지 몰라. 가택수색? 유경은 또 한 번 놀라며 가택수색을 왜? 무슨 일이 생겼소? 전찻길에서 애꾸눈을 만났어. 애꾸눈이? 그 지긋지긋한 헌병? 독립학 개천가까지 따라왔었는데 바로 이 집이라는 건 똑똑히 모를 거야. 하지만 아이머니나 그럼 어쩌나? 빨리 다른 데로 도망을. 운옥보다 유경이가 더 서둘렀다. 가만히 있어요. 너무 서둘다간. 운옥은 방 한복판에 오뚝 버티고 서서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후딱 문 옆으로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시계를 가지고 운옥이가 개천가 넓은 길을 삼성교 다리목으로 나가서 바로 전찻길에 다다랐을 때였다. 해화동서 성북동 고개를 넘어선 전차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삼성교 정류장에서 승객을 부리고 다시 도남동을 향하여 출발한 바로 그 전차 속에서 운옥은 애꾸눈이 박준길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것은 혁대에 매달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섰던 박준길이가 운옥의 얼굴을 다림목에서 발견한 것과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운옥이보다 못지않은 놀람을 가지고 애꾸눈의 얼굴이 번쩍 빛나면서 휙 들렸을 때는 운옥은 벌써 가던 길을 도로 휙 돌아서자 쏜살같이 다른 박질을 치고 있었다. 다른 박질을 치면서 운옥은 후딱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일단 정류장을 떠났던 전차가 미친질을 하듯이 시벽한 길이를 미끄러져 가다가 뚝 멎지를 않는가. 국민복이 뛰어내린다. 아, 석 달 전 동대문 거리에서 하던 그 악착한 운명의 경주가 또다시 운옥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단 떠났던 전차가 다시 멎을 동안에 운옥과 중길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랄까. 독립 앞까지 따라오는 중길을 최후로 돌아다보고는 집으로 뛰어들어온 운옥이었다. 운옥은 문에 귀를 기울이고 바깥의 인기척을 잠시 동안 살피다가 혜경이 하고 가만히 불렀다. 언니. 해말쑥하니 핏기를 잃어버릴 두 여인의 긴장한 얼굴이다. 이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여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속삭임이었다. 언니 어디로 가요? 먼 데로. 먼 데가 어디요? 유경은 운옥이 발밑에 꿇어앉아서 운옥의 싸늘한 손목을 와락 더듬어 잡았다. 저 먼 북쪽 나라로. 북쪽 나라라고요? 언니 만주로 가시오? 만주보다 더 먼 데로 갈는지도 몰라. 언니 금순 언니. 혜경이. 금동일 부다는 유경은 무릎 걸음으로 다가서면서 한 손으로 운옥의 두 다리를 쓸어 안았다. 운옥은 연방 대문 밖의 인기척을 살피며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유경이의 머리를 안타깝게 쓰다듬어 주었다. 운이 좋으면 오늘 밤으로, 운이 나쁘면 지금이라도 뒷문으로 내빼야 해요. 저놈은 며칠을 두고라도 이 근방을 이잡듯이 뒤질 테니까. 언니, 가만히 있어요. 운옥은 불이 나게 방구석으로 가서 조그만 보따리를 꺼내들었다. 언니, 대문은 잠겼어요? 운옥이 대신 유경이가 발딱 일어서자 문고리쇠를 잡으며 가만히 외쳤다. 잠겼어. 아, 혜경이. 네. 운옥은 자기 손목에 찼던 유경이의 시계를 끌렀다. 재작년 가을 영민이와 함께 은좌에 나갔다가 핫도리에 들려서 1시간 동안이나 굴른 프라치나 사각형이다. 운옥은 시계를 도로 유경에게 내주며 빠른 말씨로 내일 아침 주인 아주머니더러 좀 잡혀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금순 언니 정말 가슈?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갈 수밖에. 운옥은 유경의 손목을 힘있게 잡으며 혜경이의 몸이 좀 더 주센담에 떠났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이처럼 되고 보니. 유경은 어억하여 언니 갈렘, 정말 갈렘 이 시계 갖고 가세요. 아휴, 혜경이도. 굳이 사양하는 것을 유경은 달러부터 운옥의 손목에다 시계를 채워주면서 날 생각할 때마다 이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이 시계를 들여다볼 때 날 생각해주세요. 그럼 혜경이 내일부터 어쩌려고? 뭘로 쌀을 팔려고? 그런 건 염려 마세요.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서울엔 대골 같은 내 집이 있어요. 내 생각만 돌아섬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그럼 혜경이 기념으로 이 시계를 고맙게 받을 테야요. 그리고 하루바삐 집으로 들어가요. 언니, 그런데 노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뭔들 갈렘? 유경은 운옥의 얼굴을 뚫어지게 잠깐 동안 바라보고 썼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될 테지. 가만 계세요. 유경은 어쩔 줄을 모르고 비둘기처럼 방 안을 도록도록 돌아다보다가 가만히 문을 열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사실 운옥에겐 노자가 필요했다.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운옥은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다. 운옥이다. 운옥이다. 물결치는 깃발, 아우성치는 함성 가운데서 운옥은 분명히 그 한마디를 들은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들었다고 운옥은 생각하는 것이다. 어째 그러냐 하면 영민은 그때 확실히 돌기둥 뒤에서 손수건을 흔들고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섭게 손을 내젓던 광경이 눈앞에 알알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안방에서 한참 동안 주인 아주머니와 둥얼둥얼 이야기하고 있던 유경이가 돈 500원을 장만해가지고 건너왔다. 자, 언니, 암만 말고 이걸 갖고 가세요. 아, 이런 대금을. 운옥은 놀랐다. 아무 말 말고. 운옥은 눈물이 폭 쏟아지도록 고마웠다. 그럼 혜경이 이 돈을 당분간. 운옥은 재빨리 돈을 손수건에 싸서 허리춤에 쓸어 넣었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던 바깥이 인젠 완전히 캄캄해졌다. 그 캄캄한 장막을 뚫고 운옥은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가서 금동이 볼에다 입을 맞추고 유경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럼 혜경이 또 다시 만날 때를. 금순 언니.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인 작별의 인사를 눈물로 남겨놓고 유경의 시야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운옥이었다. 너무도 허무한 작별이었다. 고달픈 언니. 유경은 자기 자신의 환경을 망각하고 금순 언니의 그 삭막한 고달픔만을 골똘히 생각하며 금동이를 아는 채 언제까지나 어둠 속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러나 애꾸는 이는 그 이튿날 동리 초입에서만 가택수색을 하였을 뿐 유경이가 있는 데까지는 다행히 손이
뻗어오지 않았다.